반장님, 잠깐 와보셔야겠습니다. 3번 화물창 압력이 계속 떨어집니다. 검사 다시 돌려. 잠깐만, 내일 아침 선주 검사야. 수치는 아직 허용 범위 아니잖아. 지금 뜯으면 인도 못 맞춰. 여기 영하 163도짜리 LNG 들어갑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다시 뜯으면 손해가 얼만 줄 알아? 3번 창 전부 다시 확인해. 강 반장! 반장님, 여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어? 다 뚫습니다. 미쳤어? 배 한 척을 다시 잡겠다고? 배 한 척 망치는 것보단 싸지 않습니까? 반장님, 일본도 이렇게까지 합니까? 일본?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 기준으로 배를 만들어야 하지? 강태식이 처음 일본 조선소에 들어간 것은 1978년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6, 한국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기술자였습니다. 그가 일본에 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세계 조선업에서 일본은 넘보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대형 유조선과 화물선은 물론이고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LNG선까지 일본 조선소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일본 조선소에 들어선 첫날부터 압도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철판을 옮겼고 수많은 작업자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재가 들어오는 시간부터 용접이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됐습니다. 강태식은 작은 수첩을 들고 일본 기술자의 뒤를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용접 순서 하나, 검사 방법 하나, 작업자의 동선 하나까지 적었습니다. 함께 간 선배는 이제 그만 적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강태식은 하나라도 더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LNG선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갑판 위로 거대한 둥근 탱크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일본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모스형 LNG선이었습니다.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까지 냉각해 액체로 만든 것입니다. 부피가 크게 줄어들면서 파이프라인을 놓을 수 없는 바다 건너 나라까지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를 만드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영하 163도를 견뎌야 했고 화물창에는 작은 틈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은 거대한 LNG선을 올려다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일본 기술자는 한국에서도 언젠가 이런 배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말을 건넸습니다. 강태식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질문 자체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일본의 힘은 더 커졌습니다. 한때 세계 LNG선 10척 가운데 9척을 일본이 만들 정도였습니다. 세계의 에너지 회사와 선주들은 일본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한국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이 중견 기술자가 되어갈 무렵 한국 조선소 안에서는 새로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LNG선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 길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세계 최고였던 모스 방식. 이미 검증돼 있었고 안전했습니다. 또 하나는 멤브레인 방식. 배 안에 거대한 둥근 탱크를 넣는 대신 선체 내부 공간 자체를 LNG 화물창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크기의 배에도 더 많은 LNG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만들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강태식조차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이미 성공한 길이 있는데 굳이 더 위험한 길로 갈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후발주자인 한국이 가장 어려운 배를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진 일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미 정상에 올라가 있는 길을 따라가서는 아무리 빨리 뛰어도 결국 일본 뒤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다면 오히려 다른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그 길이 멤브레인이었습니다. 강태식은 당시 회의를 마치고 동료에게 사람들이 정말 미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움직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 조선소들은 프랑스 GTT의 기술을 도입하며
멤브레인 LNG선 건조 경험을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조선업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도면을 받아오는 것과 배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화물창 안에는 수없이 많은 접합부가 있었습니다. 단열재 하나가 어긋나도 안 됐습니다. 미세한 틈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은 조금이라도 이상한 곳이 발견되면 다시 뜯으라고 했습니다. 후배들은 답답해했습니다. 일정이 늦어졌고 비용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강태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만드는 것은 배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습니다. 한 척을 만들며 실패한 것을 다음 배에서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배에서 발견한 문제는 또 그 다음 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이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에서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시작되자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중동에서 LNG 생산 시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공장과 도시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천연가스를 원하는 나라들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가스가 있는 곳과 가스를 필요로 하는 곳은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카타르에서 동아시아로, 호주에서 중국으로, 중동에서 유럽으로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LNG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게 됐습니다. 한 나라의 가스전을 다른 나라의 발전소와 연결하는 움직이는 파이프라인이 됐습니다. 선주들의 요구도 거세졌습니다. 한 번에 더 많이 실어야 했습니다. 더 멀리 운반해야 했습니다. 연료는 적게 써야 했고 화물 손실은 줄여야 했습니다. 배는 점점 더 크고 정교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국이 선택한 멤브레인의 장점이 나타났습니다. 모스 방식은 거대한 공 모양의 탱크 때문에 대형화할수록 구조와 비용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반면 멤브레인은 선체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미쳤다는 평가를 받던 선택이 어느 순간 세계 시장이 원하는 답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척, 두 척, 10척. 울산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제에서도 도크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이 동시에 LNG선을 만들며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2002년 세계 LNG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 32%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뒤인 2005년 약 76%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세계 LNG선 4척 가운데 3척 이상을 한국이 가져가는 시장이 된 것입니다. 강태식은 처음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 일본에서 수첩을 들고 기술자를 따라다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선주들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 조선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조금씩 따라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LNG선 시장의 중심 자체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LNG의 중요성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는 오랫동안 파이프라인에 묶여 있었습니다. 가스를 생산하는 나라와 사용하는 나라 사이의 관이 연결돼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LNG선에 싣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가스도 석유처럼 대양을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카타르에서 생산한 가스를 한국이 받을 수 있었고 미국에서 생산한 가스를 유럽으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목적지까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LNG선은 단순한 운반선에서 세계 에너지 흐름을 바꾸는 전략 자산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세계는 그것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으로 향하던 러시아산 파이프가스 공급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럽 각국은 새로운 가스를 찾아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LNG선들이 출항했습니다. 카타르에서도 배가 움직였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LNG가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육지의 파이프라인이 흔들리자 바다 위의 LNG선이 에너지 공급망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강태식은 뉴스 화면을 보며 자신이 평생 만들었던 배를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화물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발전소를 돌리는 연료였고, 누군가에게는 한겨울 도시의 난방을 지키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LNG를 더 많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LNG 수출 능력을 확대했습니다. 카타르는 거대한 생산 확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캐나다와 아프리카에서도 새로운 LNG 프로젝트가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세계 LNG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가스를 더 많이 생산하면 결국 그것을 실어 나를 배가 필요했습니다. LNG 생산 기지를 수십조 원 들여 만들어도 바다 건너 고객에게 가스를 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연결해야 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LNG선이었습니다. 세계는 더 까다로운 배를 요구했습니다. 더 큰 화물창, 더 높은 연비, 더 적은 화물 손실, 더 낮은 탄소 배출, 더 높은 안전성. LNG선은 거대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급저온 기술과 정밀 시공, 엔진,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까지 결합한 첨단 선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전체 조선 시장을 보면 중국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전체 선박 신규 수주량에서는 중국이 세계의 72%를 가져간 반면 한국은 19%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중국의 압승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한국은 LNG선과 같은 비싸고 기술 난도가 높은 선박을 골라 수주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한국이 수주한 선박 한 척당 평균 부가가치가 중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 LNG선에서는 한국의 힘이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2026년 6월 초까지 세계에서 새로 발주된 LNG선은 53척. 그 가운데 한국 조선소들이 가져간 배가 34척이었습니다. 64%였습니다. 세계에서 새로 계약된 LNG선 3척 가운데 거의 2척을 한국이 가져간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이미 확보해 앞으로 건조해야 할 대형 LNG선 수주 잔고는 세계의 약 69%에 달했습니다. 10척 가운데 약 7척이 대한민국 조선소의 일감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선 기존 발주량을 놓고 봐도 한국 비중은 약 68%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LNG선 건조 슬롯은 이미 몇 년 앞까지 차 있었습니다. 전문 조선소들의 슬롯이 2029년까지 빡빡해지면서 선주들은 그 이후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들고 와도 당장 배를 만들어줄 자리가 부족한 상황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강태식이 젊었던 시절에는 한국 기술자가 일본 조선소에서 배울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세계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자리를 기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 척 가격도 엄청났습니다. 2026년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선 신조선가는 약 2억 5천만 달러 수준. 우리 돈으로 3천억 원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초고가 선박입니다. 그런 배를 세계 에너지 기업들은 한 척씩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수십 척의 선단이 필요했습니다. 카타르가 LNG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 3배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이 LNG 수출 물량을 늘리면 또 배가 필요했습니다. 유럽이 공급선을 다변화하면 배가 필요했습니다.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석탄을 줄이고 천연가스를 늘려도 배가 필요했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의 LNG 수출 증가분과 카타르의 증산 등을 포함해 글로벌 LNG 무역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조선업이 올라선 무대였습니다. 한국 남해안의 조선소가 세계 에너지 시장과 직접 연결돼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LNG 프로젝트가 결정되고 카타르에서 가스전 증산이 결정되면 몇 달 뒤 울산과 거제의 영업팀이 움직였습니다. 세계 에너지 회사가 LNG선 수십 척을 준비하면 한국의 조선사 이름이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강태식은 어느 날 후배에게서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LNG선 여러 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조선소였습니다. 강태식은 한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978년 일본에서 처음 본 LNG선 한 척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배들이 한국 조선소에서 줄지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한국이 배를 많이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한국 조선소가 핵심 공급망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카타르가 수십 년을 내다보고 LNG 생산량을 늘리면 그 가스를 운반할 선단을 누가 만들 것인지부터 계산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LNG 수출 기지를 가동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이 에너지 공급선을 바꾸고 아시아가 더 많은 천연가스를 필요로 할수록 바다에는 새로운 LNG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마다 울산과 거제의 이름이 세계 선주들의 계약서와 건조 계획에 등장했습니다. 한때 해외에서 기술을 배워오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최대 에너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선박을 공급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배 한 척의 인도가 늦어지면 가스 운송 계획과 선단 운영 계획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은 세계 LNG 공급망 안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식에게는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산업이 한국 조선소의 일정과 기술력을 계산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쟁자도 나타났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막대한 조선소와 자본을 앞세운 중국은 LNG선 분야에서도 빠른 속도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여름에는 상징적인 장면까지 나타났습니다. 연초부터 6월 초까지만 해도 한국이 신규 LNG선 발주의 64%를 가져가며 앞서갔지만 7월 초 누적 척수에서는 중국이 34척, 한국이 32척으로 잠시 앞서는 집계가 나온 것입니다. 처음으로 중국이 LNG선 신규 수주 척수에서 한국을 추월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건조 능력이 이미 상당 부분 예약돼 있었던 것입니다. 배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당장 넣을 도크가 부족해 중국으로 향하는 주문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이 장면은 강태식에게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 일본도 영원히 세계 최고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싸워야 할 상대는 일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 산업을 가진 중국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후배들에게 일본을 넘어선 이야기에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부터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택했고 그 길에서 수십 년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일본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때 세계 LNG선의 약 90%를 만들었던 일본은 어느새 LNG선 시장의 중심에서 크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2019년 이후 LNG선 건조의 긴 공백까지 이어졌습니다. 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주문 몇 척을 놓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작업자의 손이 멈춥니다. 선배가 후배를 가르칠 현장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했던 경험도 끊깁니다. 돈을 들고 원천 기술 라이선스를 가져온다고 그 시간이 한순간에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태식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강해진 것도 결국 계속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척을 만들고 실패했습니다. 고쳤습니다. 다음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여름, 강태식에게 옛 후배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에 한번 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펼쳐본 강태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LNG선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한국과 기술 협력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48년 전, 강태식은 일본 조선소에서 작은 수첩을 들고 일본 기술자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2026년 이번에는 일본이 한국이 쌓아온 멤브레인 LNG선 경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통쾌했습니다. 한때 우리가 배웠던 일본이 이제 우리에게 배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쉽게 웃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창밖의 LNG선 뒤에 훨씬 거대한 세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LNG 수출기지가 있었습니다. 카타르의 가스전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유럽이 있었습니다.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아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륙 사이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올라선 자리는 일본이 과거 서 있던 자리보다 훨씬 큰 무대였습니다. 세계 에너지가 움직이는 바다였습니다. 강태식은 그제야 자신들이 이룬 역전의 크기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일본을 이긴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까다로운 상선 가운데 하나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대형 LNG선 수주잔고의 약 69%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LNG 프로젝트가 미국과 중동에서 시작될 때마다 한국 조선소가 함께 언급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의 고객이 내일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을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가도 문제였고, 중국의 추격을 어떻게 따돌릴 것인가도 문제였습니다. 강태식은 젊은 직원들에게 과거의 승리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40년 전 일본이 그들에게 보여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일본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도 길을 잘못 선택하면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회의를 마친 강태식은 부두로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LNG선 한 척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1978년 일본 출장에서 사용했던 수첩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일본 기술자의 설명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에게 배를 배웠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것은 일본을 이기는 배가 아니었다. 멀리서 LNG선의 백고동이 울렸습니다. 강태식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의 에너지를 움직이는 배였다. 1978년 한국의 기술자들은 일본 조선소를 바라봤습니다. 당시 세계 LNG선 10척 가운데 9척을 일본이 만들던 시대였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세계 최대 LNG 생산국들이 새로운 가스를 바다에 띄울 때 그 가스를 운반할 배를 누가 만들 것인지 묻습니다. 미국이 LNG 수출을 늘리면 새로운 배가 필요합니다. 카타르가 생산량을 확대하면 새로운 배가 필요합니다. 유럽이 에너지 공급망을 바꾸면 LNG선이 움직입니다. 아시아의 도시가 성장하면 또 LNG선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대형 LNG선 수주잔고 10척 가운데 약 7척이 대한민국 조선소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은 몇 년 앞에 건조 일정까지 채워놓고 있습니다. 물량으로 세계 조선업을 휩쓰는 중국조차 한국이 가장 강했던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도착한 곳은 일본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강태식은 멀어지는 LNG선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만든 것은 배 몇 척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수십 년 동안 쌓은 것은 한 나라를 조선, 후발주자에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조선국으로 끌어올린 힘이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던 선택. 그 선택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새로운 상대는 중국이고 새로운 무대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LNG를 필요로 하는 한 그 거대한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의 LNG선은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저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